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 속에서 굉장히 많은 경제적인, 물질적인 풍요를 누려왔었던 지역이나 나라들이 소유도 국가들이었습니다. 최근 소유도 국가들이 근데요, 굉장히 좀 힘든 처지에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현상들을 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왼쪽 상단에 보시는 그림이 사진이 있습니다. 그 얼핏 보면은 자동차 극장 같기도 한데요. 사실 이게 어디냐면은 프랑스 변방 도시의 주유소의 장면입니다. 지난 10월의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넣기 위해서 차량들이 길게 늘어서 있는 이런 장면들이 프랑스 변방 도시에서 확인이 됩니다. 그 밑에 보시는 사진은 역시나 10월 달에 프랑스 수도인 파리의 상황입니다. 역시나 기름을 넣기 위해서 자동차들이 길게 늘어서 있는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유럽이 기름값, 가스값 엄청나게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공급도 부족한 상황에 빠져 있죠. 즉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옆에 있는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특히나 여기 런던이 이렇게 있죠. 런던, 그러니까 영국 수도를 중심으로 하는 이쪽 지역 한마디로 말해서 이 지역에서 필요한 석유의 20%밖에는 현재 공급이 되고 있지 않다. 뭐 이런 것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올해 8월달 기사인데요. 영국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응답자의 23%가 난방을 포기를 하겠다라는 것이 조사가 됐었고요. 사실은 이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11%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난방비 마련을 위해서 대출을 생각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좀 보기 드문 현상이죠. 저희 한국 같은 경우 우리들도 뭐 그러니까 난방비 때문에 대출을 생각하는 이러한 현상들은 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영국에서는 이제 올 겨울 난방을 위해 가지고 벌써부터 대출을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11%에 달할 정도, 그리고 23%는 난방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할 정도로 석유 그리고 가스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고 그리고 부족한 현상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에너지 요금이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영국만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2021년도에 1200파운드 하던 에너지가 2022년 10월 달에 3,500, 거의 3배 가까이 올랐죠. 그리고 내년 1월에 가면은 4,200까지 오를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오른쪽으로 보면은 내년 4월까지 가면은 6,600까지 오를 것이다. 즉,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우크라이나 상황이 지속되면은 유럽의 가스 요금이 사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인상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그림들입니다. 그리스에서는 땔감을 무료 나눔하고 있는 이런 장면도 새롭게 목도되고 있기도 하죠. 사실 그래서 소유 국가들이 굉장히 심각한 에너지 난에 빠져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사진들이었습니다. 독일이 원래 올해 원자력 발전소 3개를 폐쇄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탈원전 정책 일환으로 그랬는데 폐쇄하기로 했었던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 가동하기로 결정을 내린 상태입니다. 현재 액화 천연가스를 실은 유조선이 스페인 앞바다에 며칠째 대기하고 있다고 하는 웃지 못할 이런 상황도 현재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로부터 가스 공급이 중단되자 3배 높은 가격으로 미국으로부터 가스를 수입을 하고 있는데 유럽 국가들이 그런 인프라들이 지금 온전하게 구축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유조선이 유럽으로 도착을 하는데 이 유조선에 실린 가스를 내리지 못하고 저장을 하지 못해가지고 바다 위에 둥둥 떠 있는 이런 상황들이 현재 유럽에서 발생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뭐 제목에 보시면 이런 것도 있죠. 샤워를 2분 동안, 뭐 2분 시간제, 뭐 2분 뭐 피크제라고도 볼 수 있는
이런 식으로까지 현재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소유 국가들은 올 겨울을 가장 혹독한 겨울을 나게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전망도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결과 노동자들의 시위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즉 물가가 오르는 것에 비해서 임금이 그만큼 오르지 않고 있다라는 것으로 해서 물가 인상만큼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시위들이 영국, 독일, 프랑스, 뭐 벨기에 이런 나라들에서 계속해서 이런 파업이나 시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요즘 워낙에 많이 이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적게는 40%, 많게는 60% 정도를 러시아로부터 가스를 수입을 해 왔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막혀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천연가스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하는 이 현상들이 현재 발생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소유력 국가들의 에너지난이 지금 심각한 양상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뭐 이 PPT에 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에너지난에다가 덧붙여가지고 미국이 최근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가지고 올해 7차례 금리를 인상을 했고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니까 당연히 유럽 국가들도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 그로 인해서 뭐 아파트 가격 뭐 이런 것들까지 해서 좀 상당히 좀 총체적인 경제 위기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이 지금 유럽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크라이나 올해 2월 달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졌는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1라운드는 고물가 그래서 특히나 이제 에너지 등등으로 인해서 고물가라는 1라운드가 만들어졌고 그 2라운드는 그로 인해서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2라운드가 최근에 이제 8월, 9월, 10월에 걸쳐 가지고 진행이 되었고 저는 올 겨울에 3라운드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가장 추운 겨울, 그래서 난방 문제 등이 이제 겹치면서 가장 추운 겨울이라고 하는 3라운드를 맞이하게 될 것 같고 어쩌면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더 장기화 된다고 한다라면 어쩌면 이제 우크라이나가 다들 아시다시피 세계 최대의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이제 식량 위기까지 초래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좀 위기 의식들이 많이 고조가 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미국이 대러 제재를 이제 발표를 했고, 많은 국가들이 대러 제재에 동참을 하게 되었었고, 서유럽 국가들 역시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된 결과 유럽 민생이 악화되고 있다. 그래서 요즘 농담 삼아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가지고서 미국은 돈을 벌고, 즉, 우크라이나에 무기 팔고, 그리고 유럽 국가들의 높은 가격으로 에너지를 팔고 이러면서 미국은 돈을 벌고 있고 유럽은 돈을 쓰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피를 흘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농담 삼아 회자되고 있는 것이 최근에 유럽의 상황입니다. 전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도 유럽 노동자들은 올 겨울에 추위에 떨지 않을까. 유럽 노동자들은 추위에 떨고 이런 것들이 하나가 더 들어가도 크게 이상하지 않는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지는 것 같고요. 뭐 정치학이라고까지 뭐 이론으로까지는 말할 수 없겠지만은 동맹 군피파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미국이 동맹국들로부터 소위 말해서 이제 경제적 이익을 취득을 함으로써 예전에 함께 경제적 풍요를 누려봤었던 동맹국들을 궁핍화시키는 동맹국들을 좀 못 살게 만드는 이와 같은 정책들이 최근에 현상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해서 동맹 군피파 이런 얘기도 최근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뭐 이런 유럽의 상황들이 뭐 길게 보면은 코로나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직접적으로는 올해 2월부터 발생한 우크라이나 영향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크라이나 얘기를 간단하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은 올해 2월 터지고 나서 3월, 4월, 5월, 6월 정도까지는 사실은 우리 한국에서는 압도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러시아 푸틴이 침략 세력이라고 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었고 좀 하반기 오면서 조금 이제 균형 잡힌 시각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우크라이나가 침략 세력이고 아니 러시아가 침략 세력이고 우크라이나가
좀 피해를 받고 있는 뭐 이런 여론들은 지금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좀 올바르게 좀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측면에서요. 우크라이나 사태 얘기 간단하게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2010년 우크라이나 대선의 결과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파란색 계열은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크라이나도 두 개의 정치 세력으로 완전히 갈라져 있거든요. 소위 말해서 친러 세력과 친유럽 혹은 친미 세력으로 반으로 갈라져 있는데 파란색 계열의 색깔에 칠해져 있는 곳이 친러시아 계열 대선 후보의 지지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반대로 빨간색 계열 색깔이 친미, 친나토 성향의 후보 지지도가 높은 지역인데 그 그림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완벽하게 우크라이나는 반으로 쪼개져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10년 대선 결과 근소한 차이로 친러시아 성향의 대통령 후보가 당선됩니다. 당연히 근소한 차이로 당선됐기 때문에 빨간색 지역 이쪽에서는 이제 당연히 반정부 시위가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는 상황이 있고요. 2010년 우크라이나 대선 이전에 직전의 선거에서는 마찬가지로 근소한 차이로 이번에는 친서방, 친미국 후보 성향의 후보가 당선됩니다. 그 이번에 이제 반대로 파란색 지역에서 반정부 시위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이런 것이었다고 충분히 이제 예측이 가능해지죠. 그만큼 우크라이나 정치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요. 우크라이나가 반으로 갈라져 있고 굉장히 불안정한 정치 환경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런 조건 속에서 2010년도에 근소한 차이로 친러시아 정부가 탄생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그림 보시죠. 다들 아시다시피 나토라고 하는 북대서양 동맹조약기구가 있습니다. 북대서양 동맹조약기구가 탈냉전 이후에도 해체가 되지 않고 살아남았고 계속해서 동진을 해왔었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09년까지 나토에 가입한 나라들의 상황을 지금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2010년도에는 나토에 가입하지 않는 대표적인 나라로 이제 핀란드, 벨라루시, 우크라이나, 조지아 이런 나라들만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핀란드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중립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동맹도 구사동맹에도 가입하지 않는다. 물론 이제 올해 들어와서 나토 가입 의사를 밝히기는 했습니다만은 201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핀란드는 중립국가 였기 때문에 나토가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이었었죠. 벨라루시는 러시아랑 가장 친한 전통적인 우방국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벨라루시 역시 나토가 들어가기 어려운 조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 있는 조지아는 2008년도에 나토 가입 의사를 밝혔다가 5일 동안 러시아한테 소위 말해서 좀 농담 삼아 얘기하자면은 5일 동안 얻어맞고 나토 가입 의사를 철회했었던 이러한 나라가 조지아였습니다. 따라서 핀란드, 벨라루시, 조지아는 나토가 들어가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었다. 이제 남는 거는 우크라이나가 남아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우크라이나로 나토를 이제 확장시키려고 하는 정책을 2010년서부터 추진을 하고 있었었고, 그런데 좀 전에 우리가 2010년 우크라이나 대선 결과 친러시아 정부가 들어섰다고 했었습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당시 정부는 나토 가입에 반대한 입장을 피력을 하고 있었었죠. 사실은 저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 시점에서 이제 저는 우크라이나의 비극이 시작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미국은 세계 제1의 패권 국가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추진하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가용 자원들이 많이 존재하는 이런 나라죠.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미국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즉 2010년도에 친러시아 정부가 등장을 하자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반정부 시위가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고, 이것이 이제 우리 언론에는 유로마이단 혁명이라고 이제 언론에 종종 소개가 되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왼쪽에 보시는 사진은 뭐냐면요, 여기 가운데 있는 여성이 빅토리아 눌랜드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13년도에 미 국무부의 차관보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상당히 고위직 인사였었죠. 저는 이제 학생들이나 시민사회 강의할 때 이런 예를 듭니다. 우리가 2016년도에 박근혜 탄핵을 위한 광화문 촛불 집회가 뜨겁게 있었는데, 만약에 이때 중국 고위 관리가 광화문에 와가지고 힘내라고 하는, 꼭 박근혜를 탄핵하라고 하는 그와 같은 촛불 집회에 격려를 하고 지지를 하는 그와 같은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은 한국 사회에서 어떤 현상이 발생했을까? 아마도 중국은 내정 간섭 하지 말아라, 이러한 여론들이 많이 생기지 않았을까?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에서는 이와 같은 일이 현실적으로 발생을 했던 겁니다. 미국의 고위직 인사가 친러시아 정부를 탄핵하기 위한 반정부 시위 현장에 직접 방문을 해서 격려하고 먹을 것을 나누어주고 지지하고 지원을 하는 활동들을 버젓이 노골적으로 진행을 했고, 2014년 1월 달에는 이 빅토리아 눌랜드가 우크라이나 미국 대사와 몰래 전화 통화를 한 사실까지 나중에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 통화 내용이 뭐였냐? 그 당시 친러 정부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야누코비치였는데, 야누코비치 탄핵 이후에 정국을 논의를 하고 미국이 지지해야 할 정당이 누구이고 어느 지도자를 지지를 해야 되느냐. 즉 야누코비치 탄핵 이후에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어떤 대통령을 세워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비밀 통화까지 했었던 사실들이 이제 나중에 들통에 나가지고 차관보에서 잘리는 이 해프닝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빅토리아 눌랜드가 바이든 정부 들어서고 나서 미 국무부 차관으로 화려하게 다시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미국이 가뜩이나 불안정한 우크라이나 정치 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한 것들이 함께 영향을 미친 결과 2014년도에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탄핵을 당하고 다시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되고, 그 결과 이번엔 반대로 친미 후보가 당선이 되는 새로운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고, 친미 후보가 당선되니까 이번엔 다시 빨간색 계열 이 지역에서 이제 반정부 시위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우크라이나 동쪽 지역입니다. 요즘 우리 언론에 많이 나오는 돈바스 지역이죠. 그리고 이제 이 지역에 도네츠크, 루안스크 이 두 지역은 이제 지금은 러시아 영토로 편입이 되어 있는 이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 이번에는 정반대로 새롭게 등장한 친서방 친미 정부를 반대하는 이런 반정부 시위가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었고, 그때 새롭게 등장한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서 대테러 작전을 전개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군부대를 투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대테러 작전을 전개하자 루안스크랑 도네츠크 이 지역 사람들이 굉장히 재미난 선택을 합니다. 뭐냐면요, 우크라이나 국민 하지 않겠다 해서 자치 독립공화국을 만들어 버립니다. 루안스크라고 하는 지역에서 주민투표를 통하고 도네츠크라는 지역에서 주민투표를 해가지고 인민공화국, 도네츠크 루안스크 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독립국가를 만들어 버리죠. 그 결과 이렇게 이제 독립국가가 만들어지게 되고, 당연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들 지역은 반란 지역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결과 합동군 작전이라고 하는, 즉 이제 육군, 해군 등이 함께 공동 작전을 벌이는 합동군 작전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런 이 시위나 이런 흐름들을 좀 진압하기 위한 상황들이 2014년 이후에 계속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2014년서부터 우크라이나는 사실상 내전 상태였었다. 그리고 이때부터 꾸준하게 도네츠크랑 루간스크 이 지역에서는 러시아에다가 지원을 요청을 했었고,
근데 이제 푸틴이 그 지원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고 있었다가 요즘 언론에 종종 나오죠. 도네츠크, 루안스크 이 지역에서의 합동군 작전을 전개하는 이런 과정에서 아조프 대대라고 하는 네오나치 이 세력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과정들이 같이 결부가 되면서 올해 2월 달에 러시아가 군사력을 움직이는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는 단지 올해 2월 24일 러시아가 군사력을 동원해서 갑자기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2014년서부터 혼란스러운 상황이 꾸준하게 진행이 되었었고 그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부르는 이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사태는요, 사실은 세계의 전쟁이 복합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 좀 복잡한 양상의 전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러시아는 루안스크랑 도네츠크 이 지역에 대한 우크라이나 정부의 합동군 작전으로부터 이 지역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실은 좀 제한전, 리미티드 워라고 하는 제한전을 러시아는 벌이고 있었었고 미국은 이 상황이 장기화되기를 바라는 이 상황이 장기화되어서 러시아의 힘이 약화되기를 바라는 장기전, 롱워를 벌이고 있었고 우크라이나는 미국을 대신해서 싸우는 프락시워, 즉 대리전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의 제한전과 미국의 장기전과 우크라이나의 대리전 이 세 개의 각기 다른 성격의 전쟁이 복합적으로 아우러지고 있는 이런 양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좀 중국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8월 달이었죠. 미 하원 의장 낸시 펠로시라고 하는 미 하원 의장이 8월 초에 대만을 향하게 됩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을 간다고 하니까 시진핑 중국 주석이 미국 바이든 대통령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뭔 얘기를 하느냐? 불장난하면 타 죽는다. 사실 이 이야기는 이제 시진핑이 작년서부터 종종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대만 독립을 시진핑 중국은 불장난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고 대만을 독립을 시도를 하는 순간 군사력을 동원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즉 미국에게 대만을 독립시키려고 하는 불장난을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한 것이고 낸시 펠로시가 8월 달에 대만을 방문한 이유는 대만 독립을 부추기기 위한 그와 같은 행위로 중국 측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하나의 중국 원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수교를 맺을 때 72년도에 다들 아시는 뭐 핑퐁 외교 이런 등등등등을 거쳐서 미국과 중국이 수교 협상을 하게 될 때 중국의 요구가 뭐였냐면은 이 지구상의 중국은 한 개밖에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이 한 개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현재 중국에는 두 개의 정치 세력이 있죠.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중국이라고 부르는 정치 세력이 있고 중화민국이라고 하는 즉 우리가 보통 대만이라고 부르는 정치 세력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중 수교 이전에 미국은 대만과 국교를 맺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때 모택동이 닉슨에게 했었던 하나의 중국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중국은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네가 중국과 수교를 하는 순간 대만과의 국가 간의 관계는 끊어야 한다라는 요구를 미국에게 한 겁니다. 그리고 1978년 12월 31일 미중 수교가 이루어지고 미중 수교가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하나의 중국이라고 하는 중국의 요구를 미국이 수용을 한 셈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78년 12월 31일 미중 수교가 된 이후에 미국과 대만과의 국교는 단절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도 이제 미국 외교에 같이 미국 외교를 같이 움직이는 것이었기 때문에 중화민국이라고 부르다가 이제 그 이후에 대만이라고 부르는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따라서 현재 대만을 놓고 벌이는 미국과 중국의 이 갈등은 한마디로 말해서 중국은 대만을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미국의 움직임이 혹시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는, 즉 대만을 독립국가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미국은 최근에 이 신냉전 분위기 속에서 러시아와 중국을 포위고리 견제시키는 이 과정 속에서 대만과도 협력을 강화하는 이러한 방향에서 대만의 독립을 조금씩 좀 부추겨 나가는 이러한 상황들이 최근 대만 문제로까지 불거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이런 겁니다. 사실은 올해 8월 달에 내지 펠로시를 실은 비행기가 대만으로 가고 있을 때 중국 전투기가 그 비행기를 뒤따라 갔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항공모함 2대가 대만 해협에 모였습니다. 미국의 항공모함 1대가 대만 해역에 모였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아무 일이 일어나진 않았습니다만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만들어질 뻔했고, 만약에 대만 문제를 놓고서 미국과 중국이 충돌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만과 가장 가까이 있는 미군은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입니다. 당연히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은 움직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한미군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 주한미군 기지는 중국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발진기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전쟁 상태에서는 발진기지는 공격 대상에 포함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대만 문제가 군사적 충돌 양상으로 가게 된다고 한다면 한국 역시나 자유로운 상황이 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충분히 가능해질 것 같고요. 올해 8월 달에 대만에서 위기 관찰에 만들어진 이후로 이미 주한미군은 대만 유사시에 움직일 수 있다, 움직이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수립하고 있는 내용의 언론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주한미군이 움직이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오히려 미국의 관심은요, 이게 아니라 한국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여기에 미국의 관심이 쏠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 9월 달에 한 기자가 미국 관리한테 물었습니다. 만약에 대만 사태가 터지면은 한국이 대만을 방어하는데 도움을 줘야 되는 것이냐라고 물었더니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한국도 타이완과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가치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타이완을 돕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주한미군이 가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이제 앞으로 미국의 관심은 한국 정부를, 한국 군대를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여기에 쏠려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이야기가 가능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올해 8월 이후로 저는요, 대만이 저는 제2의 우크라이나화 되어가고 있는 양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014년서부터 차근차근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시작들이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처럼 어쩌면은 올해 8월서부터 차근차근 대만과 중국 이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대만이 우크라이나와 되어감으로써 머지않은 시점에 어쩌면은 중국과 대만 사이에 혹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이러한 일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과정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시작된 신냉전이라고 하는 것이 아시아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만 문제가 제2의 우크라이나화 되어간다라고 한다라면은 결국은 우크라이나에서, 유럽에서 미국이 돈을 벌고 유럽 국가들이 돈을 쓰고 우크라이나인들의 피를 흘리는 상황이라고 한다라면은 마찬가지로 아시아에서 미국이 돈을 벌고 아시아가 돈을 쓰고 아시아 민중들은 피를 흘리는 이런 상황들까지 예견되는 것이 현재의 정세이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 사실 이제 미국이 중국과 전략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유는 사실은 간단합니다. 어, 이미 중국은 2010년을 전후로 해서 일본을 제끼고 세계적 2위의 경제 대국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2030년을 전후해서 미국까지 중국이 추월을 할 것이다. 즉 미국이 오랜 시간 누려왔었던 경제 패권국의 이 지위를 중국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측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었죠. 즉 이대로 가다가는 제1위 자리를 빼앗길 수 있겠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저는 미국이 많이 느끼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0년서부터 차근차근 중국을 포위하고 견제하고자 하는 이런 흐름들이 많이 만들어졌었죠. 중국의 움직임이 사실 굉장히 가파른 것은 사실입니다. 2000년과 2020년의 비교를 해봤더니 파란색은 뭐냐면은 중국보다는 미국과 더 많이 거래를 하는 나라, 하는 지역을 표시한 것이고요. 붉은색은 미국보다는 중국과 거래를 더 많이 하는 지역을 표기를 한 겁니다. 2020년에는 파란색이 압도적으로, 즉 미국과 거래를 하는 나라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2020년이 되면은 북아메리카 그리고 유럽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빨간색으로 바뀌었죠. 그만큼 중국의 세계적인 경제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이와 같은 것에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이고 그 결과 중국을 포위, 견제, 고립시키고자 하는 이와 같은 양상들이 2010년서부터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제 상황 사실은 상당히 많이 좀 힘든 게 사실입니다. 뭐 요즘 뭐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 가지고 금리를 꾸준하게 올리는 것도 그런 상황의 연장선일 수가 있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미국의 달러의 미국 내에서의 유통 속도를 나타내는 그래픽입니다. 즉 유통 속도라고 하는 것은 돈이 어느 만큼 활발하게 돌고 있냐 아니면은 좀 돈의 유통 속도 돈이 활발하게 안 돌고 있냐를 보여주는 것인데 2008년, 9년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의 유통 속도가 급격하게 하락을 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2020년 이후부터는 훨씬 더 많이 떨어지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만큼 미국 경제가 침체기에 빠져 있다라는 얘기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막기 위해 가지고 금리를 7차례 올리고 여러 가지 지금 특단의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것이 현재 미국의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신냉전을 저는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신냉전은 미국이 자기의 패권을 지속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중국, 러시아를 약화시키고 그리고 자기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동맹 궁핍화라고 하는 동맹국의 무기와 에너지를 팔기 위해서 벌이고 있는 패권 정책이 저는 신냉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결과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을 명분으로 해가지고 세계 많은 나라들에게 미국 쪽으로 줄서기를 강요하는 이와 같은 것이 저는 지금의 신냉전의 특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한 축으로 하고 중국, 러시아를 또 다른 축으로 하는 이런 국제적인 격돌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 상황은 저는 상당히 많이 장기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앞서 얘기했었던 19세기 말이나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상황처럼 세계적인 대격변기를 예고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 불안, 민생 위기, 전쟁 위기라고 세 가지 위기가 지금 동시에 터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와 같은 신냉전적인 국제 질서가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5월 10일 날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하고 5월 21일, 즉 11일 만에 한미정상회의가 회담이 개최가 됐습니다.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표현 굉장히 낯이 익으실 겁니다.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이것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언론상이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한미 양국은 앞으로는 이제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촉진하기로 합의를 받고 한미 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격상시키기로 합의를 받습니다. 근데요,
포괄동맹은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 이미 합의를 본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략동맹은 이명박 정부 때 이미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새롭게 추가된 것은 글로벌이라고 하는 이 동맹의 성격입니다. 즉 이제 한미동맹은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 혹은 방어하는 이 차원의 동맹에서 이 동맹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글로벌,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곳에서 한미가 굳건하게 연대하고 협력하는 글로벌 동맹으로 바뀌고 있다. 그런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자라고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합의를 본 것이 북한 위협에 관련된 것인데요. 전략 자산을 전개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전략 자산을 한마디로 말해서 핵무기를 탑재한 폭격기와 함대를 말합니다. 항공모함. 이런 것들을 전략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략자산을 앞으로 한반도에 수시로 전개하겠다. 그리고 한미군사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로 합의를 봤죠. 즉 전략자산이 포함된 전략자산에 참여하는 군사훈련을 진행을 하겠다. 최근 9월, 10월 연이어서 이런 전략자산이 전개되는 훈련들이 진행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따라서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은 첫 번째로는 북한의 위협에 대처한다라는 이유로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투입하는 것을 합의를 본 것이고, 더 나아가서 중국과 러시아를 포위 견제하는 글로벌 차원의 한미 간의 협력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를 보았다라고 정리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 달이었었죠.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가한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좀 의아해 했죠. 왜냐? 나토는 소위 말해서 북대서양인데 북대서양 지역에 존재하지 않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4개 나라 정상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을 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요, 앞으로는 비일비재하게 볼 수 있는 현상이 될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5월 21일 이미 한미 양국은 글로벌 동맹으로 격상시키기로 합의를 봤기 때문에 이제 나토와 아시아의 미국의 동맹국들은 이제 글로벌 차원에서 함께 움직이는 이러한 양상의 모습들을 많이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는 이례적인 현상이 아니라 신냉전 시대에 어쩌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토 정상회의에서 전략 개념이라고 하는, 사실 전략 개념이 나토 전략 개념이 10년 정도 주기로 갱신이 되는데 이번에 8번째 나토 전략 개념을 합의를 봤습니다. 이 나토 전략 개념 안에는 러시아가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는 당연히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유럽 대서양 지역에서 가장 중대하고 당면한 위협국으로 러시아를 지목을 했죠. 그리고 나토 전략 개념 역사상 처음으로 중국이라고 하는 아시아 국가가 나토 전략 개념에 등장을 합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언급되었었던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파괴하는 체제 차원의 도전국가라고 중국을 명기했습니다. 즉 러시아보다는 훨씬 더 심각한 위협이다. 그래서 러시아가 당면한 위협이라고 한다면 궁극적인 위협은 중국이다. 그리고 나토와 아시아 동맹국들이 협력해서 러시아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나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다음에는 중국이라는 더 위협적인 국가와 싸워야 한다라는 것을 합의한 것이 이번에 나토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전략 개념이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미일도 얼마 전에 푸놈펜에서 또 한미일 정상회담도 했죠. 한미일 푸놈펜 성명에서 언론에서는 한미일이 또똘 뭉쳐가지고 대북 최고 압박 이것만 강조하는데요. 이번에 푸놈펜 성명에서도 똑같이 나토 전략 개념과 똑같이 러시아의 위협, 중국의 위협이 같이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푸놈펜 한미일 정상성명은 단지 대북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을 함께, 즉 중국, 러시아, 북한을 하나로 묶어서 이 세 나라의 위협에 맞서서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시키는 이런 방향의 내용들이 이번에 합의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 신냉전이라고 하는 이 흐름이 한반도 아시아 쪽으로 점점 심하게 들어오고 있는 이 양상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아마도 이 흐름이 브레이크 없이 계속 간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대만 사태가 발생했을 때 한미일은 공동으로 움직이는 이와 같은 양상으로 전개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올해 9월 23일 날 로널드 레이건이라고 하는 미국의 항공모함이 부산항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후로 다들 보셨겠지만은 10월 한 달 내내 한반도가 시끄러웠습니다. 그죠? 한미 양국이 끊임없이 군사훈련을 하고 북한도 끊임없이 군사훈련 미사일 발사를 하면서 한 달 내내 시끄러웠는데요. 기본적인 패턴을 보시면 이런 패턴이 전개가 됐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9월 23일 날 미국의 항모가 들어오니까 북한이 여기에 대응해서 군사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한미 해상훈련을 하니까 북한이 대응을 합니다. 또 한미일 대잠 훈련을 하니까 북한이 대응을 합니다. 로널드 레이건호가 다시 들어오니까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합니다. 또다시 한미일 한일 연합훈련 하니까 북한이 대응을 합니다. 주한미군 철원에서 포사격 훈련하니까 마찬가지로 포사격 훈련을 하고 한국군 포사격을 하니까 북한도 포사격 훈련을 하고 즉 한미 양국이 군사적인 움직임을 보이면 거기에 맞대응해서 북한이 거기에 맞대응하는 군사훈련을 함께 전개함으로써 11월 초까지 9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한반도의 긴장 수위가 굉장히 높아지는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됐죠. 즉 무슨 말이냐면은 2월 달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터졌고 8월 달 이것이 대만으로까지 확산되었고 이제 올해 10월부터는 이것이 한반도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신냉전의 이 대결적 분위기가 한반도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북한이 새로운 ICBM을 시험 발사를 했습니다. 제가 2017년 북이 발사한 ICBM과 올해 북이 발사 ICBM을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요. 17년에 발사한 것이 화성 15형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얘는요. 이 노즐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노즐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죠? 이 노즐에서 엄청난 압력으로 가스가 분출이 되면서 미사일을 위로 올리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제 이것은 노즐의 힘이 곧 이 미사일 발사의 추진력의 힘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 발사한 화성포 17형이라고 하는 여기에는요 노즐이 보시면은 4개가 달려 있습니다. 즉 화성 15형보다 화성 17형이 2배의 추진력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화성 15형은 노즐 2개로는 1톤 정도의 탄두를 싣고서 미사일을 쏘아 올릴 수 있는 ICBM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2005에 발사한 미사일은 2배이기 때문에 2톤 정도의 무게가 나가는 탄두를 싣고서 미 본토로 날릴 수 있는 미사일을 지금 북한이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앞에 달려있는 이 노즐 4개가 달려있는 이 미사일의 탄두를 저는 대형 핵탄두이거나 혹은 뭡니까? 다탄두, 즉 하나의 탄두가 아니라 여러 개의 탄두가 실려있는 다탄두이거나 이거 둘 중의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북한 언론 표현에 따르면 다탄두 미사일이라고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나중에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분명한 거는 훨씬 더 파괴력이 강한 탄두를 싣고서 미 본토로 날릴 수 있는 미사일을 지금 시험 발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확인될 수 있는 분명히 그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한반도 역시는 굉장히 긴장 수위가 이런 식으로 높아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혹시 뭐 이런 장면 아마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강릉이 불타고 있는 장면입니다. 북이 이제 미사일을 쏘니까 우리 한국군과 똑같이 강릉 군부대에서 동해쪽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현무 미사일 2발이 정상적으로 발사가 되지 않고 다시
강릉 군부대로 떨어져 가지고 군부대가 불타는 이와 같은 상황이 10월 초에 연출이 된 바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아찔한 순간이었었죠. 만약에 이 미사일이 강릉 군부대로 떨어지지 않고 강릉 아파트 단지로 떨어졌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이태원 참사 못지않은 어차피 그보다 더 커다란 참사가 발생했을지도 모르는 그런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고들이 사실은 여러 군데에서 발견됩니다. 울릉도에도 처음으로 공습경보가 발령이 됐죠. 아마 이거 이날 아침에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재미있는 것이 원산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울릉도를 향하고 있다라고 해서 울릉도에 경보를 내렸는데 사실은 이 미사일에 떨어진 곳은요, 바로 여기였습니다. 울릉도와의 거리는 167, 오히려 속초와의 거리는 57km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물론 결과론적인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울릉도에 경색 경고를 발령하는 것보다는 속초에 발령하는 것이 사실은 보다 더 정확한 대응이었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울릉도에 경보가 내려졌는데 경보만 울리고 주민 알림위에는 소식이 없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습 경보를 울리고 나서 주민들은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제일 먼저 도피했다. 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군이 패트리어트 유격 미사일 3발을 발사하려고 했는데 한 발만 발사가 되고 2발은 오류가 발견되어서 발사를 취소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했었고요. NLL 인근에 대응했었던 포 사격 역시나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런 상황들이 또한 만들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정부가 말로는 큰 소리를 치고 있지만은 상당히 많이 지금 상황에 대한 대비가 안 되어 있는 모습들도 많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우길기 논란 속에서 관함식 참석했었던 것들, 또 최근 언론에 많이 나왔었죠. 북한 위협을 명분으로 해서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5월 21일이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바이든은 세계 모든 곳을 돌면서 이제 미국 투자 유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5월 21일 날 와가지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도 만나고 현대자동차 정의석 회장도 만나고 해서 미국 투자 얘기를 많이 했죠. 이때 현대자동차 정의석 회장이 미국의 투자 의사를 밝혔고 바이든은 결코 실망을 시키지 않겠다. 이런 얘기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8월 말에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하는 법안이 새롭게 통과가 됐습니다. 아마 언론에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캐나다와 미국, 즉 북미 대륙에서 완성된 전기차가 아니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받는 모델과 받지 않는 모델들을 쭉 봤더니 현대차와 기아차만 보조금을 받지 못하더라. 현재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1위는 당연히 압도적인 1위는 테슬라입니다. 그리고 2위가 현대차입니다. 3위가 기아차입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만약에 이것이 이 상황대로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은 현대차와 기아차만 보조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고 2위, 3위의 지위가 이제 4위, 5위, 5위, 6위, 6위, 7위로 떨어지게 될 것 같다라는 이제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현대자동차도 깜짝 놀랐고 우리 윤석열 정부도 깜짝 놀래가지고 이 법안이 제정되고 나서 이제 다양한 로비들을 해봤는데 그 결과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얼마 전에 이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미국국 경제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죠. 한국 전기차 우려를 고려하겠지만은 법대로 할 수밖에 없다. 즉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나와 있는 대로 현대차와 기아차는 아직까지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라는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의 상징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70년 동안 미국과의 끈끈한 경제관계를 통해 가지고 경제적 성장을 해왔었던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요, 저는 이제 앞으로 미국과의 경제 협력이 오히려 우리 경쟁의 성장이 되기보다는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이와 같은 상황들이 많이 앞으로 연출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많이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내리는 결론입니다. 미국 따라가다가는 전쟁할 수 있겠다라는 우려가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위협을 명분으로 해서 자신들 윤석열 정부는 자신들의 친일적인 정책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죠. 그리고 경제협력이라는 차원에서 미국이 요구한 대로 많은 투자를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아마도 뒤통수를 맞는 일들이 앞으로 빈번하게 발생을 할 것이다. 지금 현대차가 뒤통수를 맞았고 현대차 못지않게 삼성, LG, SK 이런 대기업들이 지금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기업들도 뒤통수를 맞게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앞서 봤었던 것처럼 국방에 구멍이 뚫리고 있는 것 또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총체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 역시 민생 위기, 전쟁 위기 그리고 이 민생과 전쟁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 위기 그 한반도 우리 한국 사회를 급습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 얘기 마지막입니다. 저는 앞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지금의 상황은 세계 질서의 대변동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요, 미국도 각자 도생 국제관계 이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세계 질서가 격변할 때는요, 모든 나라들은 자기 나라 이익을 배타적으로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전쟁이라고 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70년 동안 유지돼 왔었던 한미 관계는 이제는 앞으로 방향을 모색하지 않으면은 앞서 봤었던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는 미국에게 뒤통수를 맞는 일들이 발생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차근차근 이제는 70년간 진행돼 왔었던 미국에서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들이 지금서부터 차근차근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문제의식에서 저는 탈미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결국 우리는 탈미를 해서 중국과 러시아와 이런 나라들과 협력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북한과 연대하고 연합하는 이러한 흐름이 세계 질서의 격변기 속에서 우리가 좀 올바르게 살아나갈 수 있는 이런 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제 이야기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제가 좀 사회봐도 되나요? 예, 강신하 상임대표님 이제 토론사에 예. 진행하시면 제가 되겠습니다. 뭐 토론 사회를 보게 돼 있어서요. 지금 말씀을 우크라이나 사태도 조금 기존 주류 언론과 다르게 조금 객관적으로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 문재인 정부가 균형 외교에서 윤석열 정부로 친미 외교로 바뀌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생 위기, 전쟁 위기, 정치 위기 세 개가 한꺼번에 몰아쳐서 지금 어지러워가지고 지금 제대로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신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토론으로 우리 먼저 권규현 운영위원님께서 좀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많이 가서 5분 정도 이내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규현 위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정말 깊이 있게 연구하시고, 또, 미국이 세계 경제라든지, 국방,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또 영향을 잘 분석해 주시고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반도에서 평화를 지키려고 그러면, 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했듯이 우리 방위산업, 그러니까 한국 자체의 방어 능력, 또 무기 체계 개발, 이런 게 뒷받침되지 않으면 북한이 바로 한국을 공격했을 경우에 한국 스스로 방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불안정한 처지가 계속 유지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방위 산업은 윤석열 정부라든지 그 이후의 정부가 어느 정부에서든 계속 문재인 정부에 이어받아서 그건 강화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윤석열 정부가 이제 일단 공개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단대한 구상을 발표를 해가지고 북한하고 이제 협상, 문재인 정부에서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장기적으로는 이어달리기로 가겠다. 지금 당장은 한미 군사훈련, 또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 그렇게 훈련을 함으로써 문재인 정부 때 좀 대북 협상 관련해서 훈련을 못했던 그런 기회를 다시 되살려가지고 훈련을 강화하는
그런 지금 시점에 와 있지만 군사훈련이 서로 끝나고 나면 북한도 아마 동계 군사훈련이나 또 언젠가 그 일정한 군사훈련을 해야 될 거고 서로 강대강 대치가 끝나면 남북 그 협상이 어려서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그 남북 교류가 좀 진전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고.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측면. 그 우리의 그 방위 산업을 끊임없이 발전시켜야 된다는 그 대북 견제라든지 또 북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또 외교 안보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뭐 계속 그 북한에 대해서만 대응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일본이 갑자기 성장할 수도 있고 또 중국이 그 무력으로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인접 국가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또 우리 무역 국가 입장에서 저기 석유라든지 에너지원 확보 차원에서 유조선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도 해군력이라든지 이런 방위산업은 계속 그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방위산업 강화와 또 그 대북 억지력 그 확보함과 동시에 북한과의 그 장기적인 차원에서 협상을 강화하는 것. 그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뭐 질문 요지가 이제 평화를 위해서는 국방력을 강화해야 되고 이게 지금 강대강이지만 조금 지나면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도 담대한 구상을 했으니까 조금 평화가 뭐 협상이 있지 않을까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화 협상이 있을 것인지 아니면 파밀 국지전이 날 것인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럼 제가 지금 바로 답변해야 되는 예, 건가요? 지금 한번 하고 또 토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일단 저는요, 이제 우리 권 선생님 말씀대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자 도시 구체관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 나라를 지켜내기 위한 국방력 강화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재와 같은 조건에서는 우리의 국방력이 미국과 현재 연동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요, 1차적으로 저는 작전 지휘권, 즉 전시작전 지휘권을 같이 받아오는 이 과정과 좀 결합이 되는 국방력 강화가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은 아마도 미국의 신냉전이라는 이 전략에 부합하는 방향의 국방력 강화로밖에 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전시작전 통제권을 환수하는 것과 같이 결부된 국방력 강화 이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남북 교류 관련해서는요, 당연히 남북 교류가 돼야 되고 제가 했던 것처럼 이제 연대연합 북쪽과 대화를 하고 연대연합의 흐름으로 가야 되는 방향이 맞기는 맞는데 저는 현재와 같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특히나 이제 윤석열 정부 하에서 남북 대화가 저는 가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저는 그다지 높게 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좀 긴장이 올라가고 나면은 나중에 다시 대화가 열리는 이런 건데 현재는요 북한과 미국이 지금 물러섬 없는 강대강 지금 대결 구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과 미국 사이 어떠한 강대강 대결 구도가 해소되지 않는 조건이 저는 지속이 되지 않을까 저는 앞으로 좀 상당 기간 지속이 되지 않을까 싶고 이것이 지속되는 조건 하에서는 남북 대화도 저는 굉장히 좀 우리의 바람과는 좀 어긋나는 것이긴 하지만은 남북 대화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저는 오히려 우리 강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쩌면은 현재와 같은 이런 분위기에서는요, 오히려 대화보다는 국지전이 되었건 뭐가 되었건 군사 충돌의 위험성이 점점 더 높아지는 이런 방향에 대한 우려를 저는 좀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또 김강연 회원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상근 활동가로 활동하고 있고 또 여기서 현장에서 사실은 좀 실천을 많이 하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장창준 교수님 말씀대로 한반도의 지금 신냉전 구도 속에서 굉장히 이제 위기가 그리고 실질적인 어떤 군사적 충돌의 위험성들이 매우 높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일단 한 가지 일단 교수님이 제안하신 발제해 주신 부분에서 조금 의견을 덧붙이자면
지금 이제 그 글로벌 포괄 동맹이라고 하는 거 이제 그 방향으로 가고 있고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포괄 동맹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가치 동맹이라고 하면서 그 가치에 반하는 중국, 러시아, 북한을 완전히 적대화하고 심지어는 그 포괄 동맹의 위험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다른 나라들을 그런 뭐 자유라든지 법치라든지 민주주의라든지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명분으로 해서 군사적 개입을 하고 또 이제 그 체제까지도 붕괴할 수 있는 그런 속성이 이제 포괄 동맹의 위험성이고 그걸 한반도에 적용해 보면 사실은 북한하고의 끝없는 대결, 북한에 대한 이제 박근혜 때 나왔던 그런 흡수 통일 또는 무력 통일까지도 상정하는 그런 위험성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글로벌 포괄 동맹으로 이제 윤석열 정권이 이제 그 방향으로 미국을 쫓아서 이제 더 확대해 나가는데 굉장히 이제 위험성이 크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편에서는 지금 윤석열 정권의 그 외교 안보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사실 실세가 김태효라고 하는 안보실 1차장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이제 이 생각이 저희가 이제 그 사람이 쓴 논문과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분석해서도 보면 왜 전쟁을 그 회피하려고 하냐. 전쟁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도 이 가치와 민주주의와 가치를 실현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버젓이 중앙일보에 2016년도에 보도를 했더라고요. 써가지고. 이런 사람이 이제 윤석열 정권의 외교안보 정책을 맡고 있기 때문에 장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한반도에서 이제 대화에 열리기보다는 대결과 군사적 위험성이 이제 훨씬 크다. 이제 이런 걱정과 우려가 많이 들고 일단 저는 실천적 입장에서 그러면 그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를. 그게 이제 핵심이잖아요. 저희가 이제 사실은 데모를 많이 하고 그걸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일단 뭐 글로벌 포괄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그 공동 성명을 자세히 읽어보면 양 정상들의 의지와 정치적 선언으로서 계속해서 온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법적으로 그리고 국제법적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한미동맹이라는 것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고 하는 국제법에 의해서 외부로부터의 침략, 즉 북한의 공격에 대해서 방어하는 것이 현재의 한미동맹의 성격입니다. 근데 이 성격을 바꾸려고 하는 거죠, 미국이 자신의 패권에 따라서. 근데 그거 바꾸려면 조약을 바꿔야 되잖아요. 국회 비준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글로벌 포괄 동맹의 위험성과 그것이 마치 글로벌 포괄 동맹이 이미 다 된 것처럼 국방부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 아니다. 한미동맹은 엄연히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방어동맹이라고 하는 그 성격에 대한 부분들 제시하면서 좀 실천적으로 그렇게 가는 방향에 저희들은 제동을 걸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주한미군이 또는 한국군이 대만 문제, 양안 분쟁에 개입하는 것 자체도 불법이고, 그 동맹을 그럼 폐기해야 된다. 한미동맹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좀 공세적으로 역으로 해서 그런 문제에 대한 실천적으로 실제 저희가 거기에 개입하지 않아야 되고 안 끌려가야 되니까 그런 구체적인 근거와 자료들을 좀 더 뽑아내는 것이 또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좀 또 저는 한편에서는 어쨌든 뭐 문재인 정권에서도 아까 이제 뭐 균형 외교라고 우리 강신하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좀 균형보다는 미국에 많이 좀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점이 많았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많이 비판도 했었습니다. 저희 시민단체 역할이다 보니까.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한반도 평화를 열 수 있는 판문점 평양 선언. 이 선언을 이끌어낸 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는 그 선언의 내용을 어떻게든지 이행해 나갈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야 된다. 그게 이제 저희 좀 NGO들 시민단체 역할이고 또 그것이 또 이제 전 정부에서 같이 했던 뭐 더민주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걸 어떻게 살려나갈 건지에 대한 국민적 여론, 외교 정책, 안보 정책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조금 요약하면은 글로벌 전략 동맹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반하는 것이다. 네. 강경에서 이걸 없애야 된다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법 위반이다.
이거 빨리 포기하라 윤석열 정부는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을까요? 네. 그걸 기정사실에서 가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건 아니다. 한미동맹의 성격인 그건 아니다. 하려면 새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교수님 제동을 생각 걸어야죠. 어떠세요? 그게 그렇게 해서 가능할까요? 그런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 이런 거죠. 안 그러면 끌려가는 거니까. 저도 뭐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교수님 뭐 방법이 없을까요? 그런 방법이? 교수님, 저의 의견이 저의 의견에 대해서 조금 아니요, 저는 이제 코멘트를. 하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동맹 조약이라고 하는 법적 측면과 네. 그리고 이제 정상선언이라고 하는 정치적 측면, 이 두 개가 지금 이제 사실은 내용적으로 이제 충돌하고 있는 거죠. 네. 그죠?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한미상호 방위 조약은 어쨌건 현재, 그러니까 70년 동안 유지돼 왔었던 공고한 한국 사회 안에서의 하나의 법적인 공고화를 이제 갖고 있는 측면이 있죠, 사실은. 있고, 지금이 글로벌 포괄 동맹은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새롭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좀 이 두 개를 좀 갈라서 접근하는 것은 저는 좀 전술적으로, 실천적으로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그러니까 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글로벌 포괄 동맹은 결국 대만에 우리가 같이 연루될 수 있는 구조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좀 위험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또 한축으로는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하게 되면은 최근 뭐 관함식 등등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고 있는 것처럼 결국 자위대가 한반도로 들어오는 문을 열어주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 두 측면을 좀 부각시키는 이런 좀 의미에서는 이제 꽤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의미가 있는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회원 중에 질문 있으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질문이 제가 이게 인터넷 글로 지금 죄송한데 제가 휴대폰으로 보고 있어서 우리 손덕희 위원님께서 인터넷으로 채팅방으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그걸 볼 수가 없네요. 있으면 직접 채팅방에 글을 읽어서 질문하셔도 되고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지금 노트북이 고장 나가지고 뭐 질문이 왜 많은데 오늘 질문이 왜 없어요? 뭐 질문할게요. 홍미영 교수님, 예, 홍미영 의원님, 예. 저 최경선인데요. 죄송합니다. 최경선 위원님, 예. 네. 질문하세요. 저는 이거 들으면서 너무 지금 이게 전쟁이 정말 코앞에 다가온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갑자기 막 밀려왔는데요. 맞아요. 이런 내용들은 이제 제가 이제 들은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낼 것인가. 실제로 이제 북한에서 미사일을 막 쏘고 이랬을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미 군사훈련이 일어나면 북한은 준전시 상태가 되어서 굉장히 막 불안에 떨고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오히려 북한이 이제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미사일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포에 떨면서 북한이 이제 맞대응을 했다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이제 교수님이 설명을 해주니까 완전히 딱 퍼즐이 딱 들어맞는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걸 갖다 저희들이 알 수 있지도 않고 사실 언론에 하나도 보도가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공론에 할 것인지. 그래서 갑자기 생각해낸 건 뭐냐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그런 곳에 말하자면 글로벌 포괄 동맹이 갖고 있는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보여주는 걸. 그러니까 실제로 꼬꼬무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도 많이 학생들한테 많이 선생님들이 보여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어떠한 이제 이렇게 되다 혹시 그러면 이게 되게 무서운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위해를 가할 수도 있긴 하지만 글로벌 포괄 동맹하고 전시 작전권 환수에 대한 명확한 내용들을 무엇인가를 통해서 기록에 남기고 자꾸 그런 것들을 갖다 여론화 시켜주는 방법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또 교수님이 많은 강연을 또 해주시고 그런 역할들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칼럼도 많이 기고해 주시고. 그래서 응원 드리려고 응원의 말로 네, 필요하면 같이 많이 응원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걸 들으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제 말하자면 옛날부터 왜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전쟁이 나면은 이제 군사권을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네, 이제 이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사람들이 거의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전달할 수 있는 매체나 문서나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방법들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떻게 좀 신냉전 체제의 전쟁 위험성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 국가보안법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잘못 말하면 전부 다 잡혀가잖아요. 국가보안법 없애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요, 교수님? 그냥 글로벌 포괄 동맹이 갖고 있는 거를 갖다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그냥 설명해 주는 거 있죠. 그런 거를 좀 잘 잡아서, 그러니까 국보법을 이렇게 살짝 피해갈 수 있는 그런 걸로 계획을 해서 많은 홍보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작전권 한수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여론이 이게 자꾸 이렇게 호도가 됐잖아요. 근데 글로벌 그 포괄 동맹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것만이라도 정확히 전달하면 도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현 정세를 객관적으로 어떻게 잘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이런 토론회를 많이 하면 좋은데, 그죠? 저는 이제 시민사회 역량이 이제 저는 좀 많이 이제 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전작권 같은 경우는 오랜 시간 동안 논의가 되면서 이제 우리 시민사회 안에서 이제 하나의 좀 확고한 문제로 좀 정착이 됐는데, 아직까지는 글로벌 포괄 동맹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많이 좀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 이런 평화 공정 아카데미 같은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이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창민 우리 국장님께서 질문 사항이 있다고 손을 드신 것 같아요. 질문해 주시죠. 예, 저는 이제 장찬준 교수님한테 미리 PPT를 받았는데, 와, 굉장히 포괄적이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이게 오늘 또 이제 세계 화약고 발칸반도에서 또 사건이 터졌잖아요. 1차 대전, 그리고 90년대 밀로세비치의 인종학살. 이게 이제 사실이고, 이게 이번도 또 나토하고 관련이 돼 있죠. 이제 나토 세계화. 사실 90년대 밀로세비치 인종학살 때 나토가 좀 유명무실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거기서 나토가 역할을 하면서 어느 정도 나토의 조직을 공고히 하는 면이 있었는데, 또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건으로 나토가 공고히 되고 확장하는 면이 있었고, 또 거기다가 이전에 나토와 관계가 없었던 우리나라든가 일본, 오세아니아 이래까지 포함해서 나토와 세계화 되는데, 이번에 이제 그 교수님 얘기했던 첫 번째 대만 문제,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문제, 이번에 그 어린요 저기 그 인종학살이 어디죠? 세르비아, 예, 어제 터졌던데, 예, 발칸의 화약고. 코소보요, 코소보. 이제 여기가 딱 코소보도 딱 갈리더라고요. 여기 세르비아, 코소보 둘 다 나토 회원국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세르비아 쪽은 러시아, 중국, 그리고 이렇게 연결돼 있고, 또 이제 코소보 쪽은 나토, 미국. 이러면 또 딱 우리 이제 우크라이나식으로 걸리더라고요. 근데 또 코소보는 사태는 언제든지, 예, 너무 감정적이고 민족주의적 성격이 가다 보니까 서로 양보를 안 하려고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했던 교수님대로 첫 번째 양안 문제, 대한 문제,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 이번에 세 번째 코소보 사태까지 해서 그 러시아, 중국, 그리고 어디 이쪽하고 북한 포함해서 세르비아 쪽을 지향하는 쪽하고 코소보, 나토, 러시아, 또 그 다음에 지향하는 쪽. 그 다음에 또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옛날엔 제3세계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인도, 멕시코라든가 아프리카. 이쪽 진영은 어떻게 가는지, 그 나토와 미국과 러시아, 중국, 북한으로 한 이게 또 신냉전 시대에서 제3세력들은 지금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코소보 사태로 해서 어떻게 갈지 한번 여기서 좀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국제 관계인데, 그죠? 좀 답변해 주시면. 예. 저는 그러니까 이 신냉전에서는요, 그러니까 제2의 우크라이나는 대만이 될 수도 있고, 한반도가 될 수도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세르비아 코소보일 수도 있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 될 수도 있고,
이란과 사우디가 될 수도 있고 저는 굉장히 많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요. 어느 지역에서 터지는가가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든 터질 수밖에 없는 이 양극화된 세계, 즉 미국과 중로라고 하니 양극화된 이 세계가 이제 좀 지배하고 있는 이 현상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요. 요즘 이제 그래서 브릭스라는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러니까 이제 브릭스 나라들과 이제 브릭스의 가입 의사를 밝히고 있는 아르헨티나 뭐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 그리고 전통적으로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지만은 최근에 이제 경제적으로는 좀 미국으로부터 이탈하려고 흐름을 보이고 있는 터키, 뭐 이런 나라들. 그러니까 이제 되게, 그러니까 앞서 제가 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각자 도생의 자기 국가 이익을 좀 최대화시키는 이러한 방향들을 대부분의 나라들이 모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그 PPT 페이지에다가 제가 넣지 않았는데 2주쯤 전이었나요? 뉴욕 타임스에서 굉장히 재미난 기사가 한 개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테러 제재 이후에 러시아와의 무역량을 각 나라들의 러시아와의 무역이 이제 줄었냐 늘었냐 이것들을 이제 조사한 보도가 한번 있었는데 재미난 게 뭐냐면은 당연히 영국과 미국은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근데요, 독일은 나토 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3%밖에 안 줄었어요. 그리고 일본은 플러스 13%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미국과 굉장히 긴밀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 러시아와 은근히 오히려 거래를 더 늘렸다라는 것이 확인돼요. 그리고 당연히 인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중국 이런 나라들은 플러스죠. 인도 같은 경우에는 300%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나라들이 차근 브릭스라고 하는 신흥경제 강국 이런 나라 쪽으로 차근차근 좀 붙고 있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에 반해서 오히려 저는 한국이 마이너스 17%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처럼 굉장히 좀, 그러니까 영국과 미국을 제외하고 사실은 가장 러시아와의 무역이 줄어든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한국이었고 오히려 독일과 일본이 훨씬 더 줄었을 것 같지만은 그들은 상대적으로 덜 줄었거나 일본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올랐고 그러니까 좀 우리나라의 외교 정책, 우리나라의 경제 정책에 굉장히 커다란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을 또 한 번 더 확인시켜주는 이런 대목 같아서요. 저는 이 신냉전의 이 과정은 저는 결국은 중국과 러시아 쪽으로 앞서 말씀하신 제3세계 이 국가들이 많이 붙는 과정으로 저는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2020년대 미국보다 중국과 훨씬 더 많은 거래를 하고 있다라는 이제 이것도 확인된 것처럼 그러니까 누구와 거래 경제 관계를 맺는 것이 자기한테 유익한가 이걸 중심으로서 많이 좀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고 냉전이 격화될수록 그 현상들이 점점 더 심화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선생님. 뭐 보호주기로 가고 있다는 거네, 그죠? 우리 손덕기 위원님 또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음소거 해제해야 돼요? 예, 손덕기입니다. 예, 강의 잘 들었고요. 그리고 짚은 질문 첫 번째는 그 나토의 동진이 어떤 미국의 큰 계획하에서 이루어졌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중 경쟁이 격화되면서 격화되면 이제 미중으로 블랙홀처럼 서로 양진으로 양극화가 될 건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거기에서 균형 외교를 하려면 최소한 제3지대, 중립지대가 많이 커져야 될 건데 그 중립지대를 형성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랄까? 어떤 그런 게 있는지 그걸 질문하고 싶습니다. 예, 답변해 주시면. 예. 당연히 나토 동기는요. 나토는 북대서양 조약기구이지만은 사실 미국이 좌지우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나토의 동기 당연히 미국의 기획하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라는 것은 뭐 이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미중 양극화에서 우리가 설 자리가 어디냐? 저는 그래서 요즘 이제 약간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결국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언론이나 우리 전문가들은 뭐 한때는 안미경중이라는 말도 있었죠.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지금 이제 미국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안미경미인 거죠. 안보도 미국과 경제는 미국과. 근데 또한 현재와 같은 이런 구도화에서 우리가 안중경중을 하기도 어려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죠? 그리고 설령 안중경중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역사를 보면은 중국 역시나 우리를 오랫동안 침략하고 지배했었던 과거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게 과연 바람직하냐 이런 문제 또한 있는 것이고요. 저는 그래서 결국 저희들의 선택지는 저는 그래서 한반도 차원의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어쩌면 현재와 같은 각자 도생 그리고 격변기의 국제관계에서 저는 유일한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올해 들어와서 우리들이 확인하는 것처럼 북한의 핵 무기와 핵 정책이 고도화되고 있는 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그리고 뭐 한국에게까지 선제 공개 얘기를 하고 할 정도로 북한의 핵 정책이 한국을 포함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에 얼핏 보면은 남과 북의 한반도 차원의 경제 공동체, 뭐 정치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은 이상으로 보이는 이런 것도 있는데 저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나라가 자기 안보나 국방을 지키는 방법은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자주국방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내 스스로 이제 힘을 기르는 자주국방이 있고 동맹제 한미 동맹처럼 힘 있는 나라에게 힘 있는 동맹국에게 의지하는 이런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동맹을 교체하는 것도 있습니다. 즉 미국에서 중국으로 교체하는 이런 것도 있고 근데요. 그다지 많이 회자가 되지 않는 방법 중에 또 하나 자기의 안보나 국방을 지키는 굉장히 유력하고 인류 역사에서 굉장히 자주 쓰여졌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적과 악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협하는 세력과 화해 관계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때리지 않는 정치 환경, 이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 또한 자기 안보를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어쨌거나 우리 오랫동안 분단 체제 속에서 북한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은 상당히 강한 측면이 있는데 자 그러면은 북한의 위협에 맞서가지고 미국과 동맹을 강화하면은 훨씬 더 북한의 위협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확인됐죠. 따라서 이거는 우리의 현재 상태에서는 선택지가 될 수 없다. 특히나 신냉전 구도화에서는 오히려 더 전쟁을 부추기는 결과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체의 핵무장 또 방법일 수가 있는데 저는 자체의 핵무장은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은 한반도를 사실은 훨씬 더 위험한 전쟁 구조 속에서 이 좀 핵 균형이 이루어지니까 이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의 평화라고 하는 좀 위험한 선택 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현재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추진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저는 한반도를 말해서는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핵을 가진 북한과 어떻게 평화롭게 지낼까? 사실 우리가 핵을 가진 중국과도 오랜 시간 동안 사실은 적대 관계, 북한 못지않게 중국을 적대적인 세력으로 이해했었는데 92년도에 한중수교 이후에 중국의 핵무기가 우리한테 위협이 되지 않는 환경을 만들었던 것처럼 현재는 일단 지금 당장은 북한의 핵무기가 우리한테 위협이 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런 차원에서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더욱더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 체제 한번 평화협정 이런 것들이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라는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아이고, 제가 그러네요. 뭐 김강연 아, 선생님 네. 질문, 장 교수님 말씀에 조금 덧붙이자면은 이제 조금 이제
북이 이제 핵을 갖게 된 근본적 원인은 이제 한미 즉 미국의 어떤 북에 대한 체제 위협이었던 거고, 사실 핵을 가진 나라 중에 유일하게 이러이러한 조건, 구체적으로는 평화협정, 수교, 제재 해제, 핵심적인 거는 체제 안전 문제였죠. 이것이 된다면 나는 핵을 포기하겠다라고 얘기한 나라는 북한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게 실질적인 판문점 평양선언, 쉽게 말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동시에 해결하는 방식으로 뭐 싱가포르 트럼프 정권 때 그 합의가 이루어져서 한반도의 새로운 이제 평화시대, 평화체제 구축의 해법은 굉장히 과학적이면서도 역사적이고 현실성 있는 해법이 나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북한이 새로운 신핵법령을 이제 맞대응 성격에서 발표를 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시정연설에서 열어놓은 여지가 있어요. 조건부로. 조선 반도의 정치 군사적 환경이 바뀐다면 핵을 포기할 수도 있다. 폐기하겠다라고 하는 기존의 북한의 입장은 유효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이제 남북 관계, 저는 이제 장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탈미, 한미 동맹을 벗어나야 되고 남북 간의 어떤 자주적인 평화 상생의 길을 열어갈 수 있는 그 방법, 그 지점에서는 다시 이제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이라고 하는 이거 판문점 평양선언을 살려내야 되고, 지금 시점에서는 그것을 열 수 있는, 긴장을 낮출 수 있는 지점은 그런 아까 얘기했던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또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하려고 하는 한일 군사동맹, 이런 문제들, 군사적인 측면, 그런 부분에 대한 그것을 북에 대한 위협을 완화시키는 그러한 활동들을 저희 시민단체가 해야 되고, 뭐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그런 해법을 제시를 하는 게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붙였습니다. 예. 예, 그 선생님 말씀과 덧붙여서 좀 한 가지만, 이제 사회자지만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지금 북한에서 화성 17호가 핵탄두가 미국까지 도달했다고 그래서 뭐 달나라간 것처럼 뭐 북한에서 한호성 올리고 있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담대한 구상이 비핵화를 전제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뭐 앞뒤가, 이게 지금 비핵화하라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토론해가니까 지금 비핵화는 말이 안 되고 북이 핵을 갖는 것을 전제로 한 평화협상, 평화체제를 논의해야 된다, 뭐 그런 말을 하는데, 여러 가지로 종합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수님께서 한번 말씀 주시면.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2018년 북미 정상회담이랑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결국 이제 실패로 돌아갔고요. 저는 그래서 협상으로서 저는 비핵화 협상은 저는 이제 힘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로서, 그러니까 북미가 되었건 남북이 되었건 결과로서 비핵화라고 하는 결과는 나중에 이제 그려볼 수 있겠지만은 협상으로서의 비핵화는 저는 이제 좀 힘든 상황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결국은 북한과 미국이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을 하고, 그래서 비핵화가 아니라 현재의 북미 간의 강대강 대립을 어떻게 완화시킬 것인가, 이 해법을 모색하는 그런 차원의 테이블에서만 북미 간에 좀 협상이 다시 재개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죠. 예.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요. 네, 이게 네. 마지막까지 꼭 이거 한 가지, 지금 축구도 하는데 마지막에 꼭 하고 싶은 질문 있으시면 한 번 더 받을까요? 네, 저 있으실까요? 하나만 조금 더 덧붙여가지고, 예. 우리 예, 정기영 의원님과 말씀드리고 예. 싶은데, 아까 저기 말씀하신 북한하고 교류하고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는 거, 그거는 굉장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문재인 정부 때 그걸 추진했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일본이 걸림돌이었거든요.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본을 배제하고 남북 교류를 하고 또 미국 설득하려고 그러는데, 일본이 미국 달려가서 방해 공작을 해버리니까 계속 그게 일이 진척이 안 되는데, 특히 볼턴 같은 경우에 일본의 압박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반대했다는 그런 기사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어떻게 일본까지 포용을 하거나 일본을 어떻게 잘 포섭을 해가지고 남북 교류, 그다음에 미국까지 설득해서 한반도 평화를 구축해가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는데, 교수님 좀 의견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도 방해를 했고요. 그리고 사실은 미국도 방해를 했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 이런 나라들의 방해를 극복을 하고 그러니까 판문점 선언을 옳게 이행할 수 있는 그러한 좀 정치 권력, 정치 세력, 시민사회 역량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후에 우리들의 중요한 과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뭐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다시 사회자 넘길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